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결국 이렇게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핸드폰을 붙잡고 제 속마음을 꺼내보려 합니다. 사실 요즘 고민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 밤마다 뒤척이기 일쑤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보다 마음속 무게가 더 크다 보니 도무지 눈을 붙일 수가 없더군요. 저는 올해 33 전업주부이고요. 40개월 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상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고요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더라고요. 제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나이 차가 꽤 나는 편이라 처음에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결혼을 서두르게 된 배경도 사실 남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걱정이 많으셨는지 저희를 빨리 결혼시키려고 밀어붙이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더 알아가고 싶었고 연애 기간을 조금만 더 갖고 싶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상황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냥 그 흐름에 휩쓸리듯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 특성상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고 출장이나 외근이 많다 보니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번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들어오는 날조차 새벽같이 나가거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풀타임으로 일만 하며 지내는 사람이에요. 주말이 되면 일요일이 유일한 휴식일인데 그 하루도 대부분 잠으로 보내요. 늦잠 자고 일어나선 아이랑 잠깐 놀아주고 그게 끝입니다. 사실 제가 더 속상한 건 이 사람의 태도보다는 그런 일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저 자신이 지쳐있다는 겁니다. 신랑은 요즘 들어 둘째를 갖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둘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럴 마음의 여유가 1도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 겪었던 시집살이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자고 했고 결국 저희는 약 1년 가까이를 시댁 식구들과 합가하며 지냈어요. 그때 남편은 철저하게 시부모님 편이었어요. 제가 불편하다거나 서운한 말을 꺼내면 오히려 제게 너무 예민하다는 핀잔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지금은 확실히 제 편이긴 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려 하고 시부모님과도 일정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긴 하죠. 아마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변화시킨 것도 있겠지만 남편 역시 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둘째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몸 상태, 정신적 피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남편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엔 불안이 남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군가의 객관적인 시선이 절실해진 거예요.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시야가 너무 좁아진 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직후 시댁에서 합가하며 지냈고 그 당시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를 10번도 채 안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예쁜 얼굴로 방긋 웃을 때는 멀리서 지켜보며 귀엽다 한마디 하시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보채거나 울기라도 하면 마치 감정이라도 오염되는 것처럼 거리를 뒀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아이를 단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고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TV에서 나오는 손주 바라기 할머니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제 친정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언니의 시어머니는 조카를 씻기고 기저귀도 갈고 밤에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시어머니들은 저렇게 손주를 돌보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한 걸음조차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저희 첫째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서 돌 무렵까지도 밤마다 여러 번 깼고 낮잠도 30분 단위로 쪼개 자는 아이였어요. 안아주지 않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바로 깼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지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은 늘 아이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제 품이 아니면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집안을 맴돌며 서서 밥을 먹고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서서 울다시피 살아야 했어요. 아이가 그렇게나 예민했기 때문에 내려놓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었고 울음소리가 워낙 커서 이웃에 민폐라도 될까 봐
아이를 더 꽉 안고 있던 날도 있었죠. 제 손목은 매일 저릿저릿했고 허리는 일자처럼 굳어갔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보통은 한 번쯤은 아이를 안아주겠다며 손을 내미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도 잠시 맡아줄까요? 하고 말을 거는 게 사람 사이의 정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한치의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저와 아이를 바라보는 관찰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셨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어도 그저 앉은 자리에서 시선을 옮기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그때의 공기마저 싸늘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저녁 시간 즈음에 아이를 잠깐만 맡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저 샤워만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찬찬히 후더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루 이틀 안 씻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에 너무 허탈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제 마음에 철벽 같은 선을 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가득 묻어나는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본인의 말은 법이고 며느리는 조용히 그 법을 따르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에게 며느리란 단지 종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예민하다는 이유로 제가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제게 기대한 집안일과 음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곤 했어요. 사실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아이를 잠시 재워두고 음식 한두 가지는 해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1도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철저히 육아를 핑계 삼아 집안일을 회피했어요. 시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있었는지 눈빛부터 달라졌고 결국엔 술만 드시면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하셨어요. 당시 남편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편에 서서 저를 질책하기 일쑤였죠. 시아버지가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제가 눈물로 항의하면 그만 좀 징징거려 진짜 피곤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새벽 5시에 들어오는 날이 다반사였죠. 집에 일찍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탁조차도 짜증스럽다는 듯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조금만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끼어들며 저를 꾸짖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돈 벌고 오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여자가 집에서 애 보면서 징징대면 남자가 밖에서 어떻게 어깨 펴고 일하겠냐.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말문이 막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조차 눈치 보며 울어야 했고 남편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제 현실이 너무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결혼이었나? 이게 가족이라는 형태가 맞는 건가?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무력감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갔어요. 합가라는 건 원래 이렇게 아픈 것인가요? 저는 그저 시댁과 잘 지내보고 싶었고 함께 사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간만이 남았고 저는 그 시절을 지금도 나 자신을 가장 미워하게 된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아이가 잠들기라도 하면 제 어깨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눕히기만 하면 귀신에 홀린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 말이 통하지 않는 시부모, 성질, 고약한 남편까지 그 셋의 압박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이 막혔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나? 라고요. 밤이면 밤마다 너무도 괴로워서 조용히 불 꺼진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며 하늘에 빌었던 적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 두려워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꼈던 그 밤들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그땐 우울증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겪고 있었던 거죠. 제 감정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약해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더 자책하며 버텼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상한 상상에 빠졌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일이 하루에도 10번, 아니 수십 번씩 반복됐습니다. 가끔은 정말 끔찍한 생각도 들더군요. 그냥 다 끝내버리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하지만 아이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가 혼자 남겨졌을 상상을 하면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그 나쁜 생각을 쫓아내곤 했죠. 매 순간 나는 살아야 해.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라는 간절한 절박함이 저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디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티면서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이혼한다고 해도 그게 뭐 어때서? 이혼녀로 산다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한들. 지금 이 지옥보다 힘들까? 혼자 애 키운다고 해도 지금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 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멍한 아이 같은 제가 어느새 단단하고 독해진 아줌마로 변해가고 있더군요. 남들 앞에서 머리 숙이던 제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맞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이면 껌뻑 죽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명령조의 말도 하게 되었고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제게 쌍소리를 내며 또다시 화를 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방으로 도망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 손에 안은 채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술 핑계로 소리 지르실 겁니까? 라고 따박따박 따지며 맞섰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논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횡설수설하더군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면서 그따위 태도로 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지 않았어요. 숨도 안 쉬고 제가 겪은 일, 그동안 쌓인 억울함, 감정들을 전부 퍼부어버렸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은 부탁조차 못했던 아이 봐달라는 말도 이제는 당당히 했어요. 어머니, 저 씻고 와야 하니까 아이 좀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처음엔 내가 왜? 하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손자 한 번 안아보신 적도 없잖아요. 이제라도 안아보셔야죠.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울컥하더군요. 그게 감사해서가 아니라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만 했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겨우 아이를 맡아주는 걸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던 거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제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렀던 것들, 그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한 번 터진 이상 멈출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있던 착한 며느리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자 시부모님은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전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따지고 드니 그게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시며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면서 버릇없다며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다 덤벼라.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면 나도 너희와 싸워서 끝까지 버텨볼 테니 하는 각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하나하나 따져서 말했고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면 그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그건 아니죠라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이 상황을 고자질하기 시작했어요. 네 마누라가 버릇이 없다. 요즘 애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윗사람한테 대든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훈계하려 하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어요. 어른이라서 더 예의가 필요하죠. 무작정 나이 많다고 무조건 존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 솔직히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어요. 그동안 나 혼자 얼마나 버텼는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매번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니 남편도 결국 지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저에게 뭐라 따지며 시부모님 편을 드는 말들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제 말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설득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싸우는 게 피곤해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마저 입을 다물자 시부모님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더는 중재도 방어도 해주지 않자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저를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술잔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고요. 제가 어머니, 아이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내가 왜 하셨을 텐데 이젠 말없이 손을 뻗어 아이를 받아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면 처음엔 표정이 싹 굳었다가도 제가 한마디 더 하기 전에 얼른 일어나셨고요. 하지만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워낙 깊다 보니 저도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엔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만 해도 반사적으로 어깃장을 놓았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네요. 아버님, 그건 시대착오적인 말씀입니다.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어요. 사실 저도 알아요. 그분들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닐 때도 있었고 제가 괜히 억지 부리는 걸 때로는 스스로도 느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옳고 그름을 따질 마음조차 들지 않더군요. 그냥 미운 거였어요. 사람 자체가 싫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반감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논리적이건 상식적이건 간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감정이 앞섰고 감정이 논리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무대뽀로 버티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고 일부러 대드는 행동을 반복하자 결국 시부모님이 먼저 손을 들더군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불러 앉혀서 이쯤에서 분가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기에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은 외아들이라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도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합가할 텐데 뭐하러 들락거려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정말 튕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또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다시는 합가 안 한다. 힘 빠지면 요양원 간다고까지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결국 그렇게 결혼 1년 만에 저희는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꽤 잘 튕긴 셈이긴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계산된 대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항이었어요. 다신 너희한테 안 휘둘려. 절대 그런 감정뿐이었습니다. 분가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제 남편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을 떠올리면 너무도 상처가 많았기에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의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어질 때마다 염장을 지르는 말을 골라서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했던 말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 혼자 벌어서 억울하다. 집안일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징징거리냐. 너 한번 바꿔서 생활해볼래? 같은 말들은 차라리 욕설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아이 안고 버티는 제게 너도 애 낳고 큰 소리치고 싶었지?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었지? 그러니까 낳은 거잖아 라고 비아냥거릴 때는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그런 생각만 하루 종일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은 더 심해졌죠. 술 마시면 오시가 피크다며 술 좀 사오라고 소리칠 때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양손은 꽉 차 있었지만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함께 살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변화는 제 무대뽀 성격이나 전쟁 같은 싸움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제가 밀어붙여 바꿔놓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기일 때는 그저 울고 칭얼거리기만 하던 아이였죠. 그 시절에는 남편도 아이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가 말을 배우고 아빠에게 장난도 치고 아빠 최고 같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남편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지금도 물론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집안일을 도맡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에서 많아야 6시간 겨우 자고 밤 늦게야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가끔씩은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해주는 모습, 아이와 함께 목욕을 시켜주는 모습,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감동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저는 잘 아니까요. 사실 그런 작고 소소한 행동들이 제가 버텨낼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변한 건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예전처럼 독설을 퍼붓거나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던 남편이 지금은 고마워, 수고했어, 너 아니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같은 말을 먼저 건넵니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기에 처음 들었을 땐 진심으로 울컥했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해줄 때면 저는 다시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리로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 노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란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볼 때면 그래, 나도 이만큼은 잘 해낸 거야 라는 자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시부모님을 꼭 뵈어야 할 상황이 아니면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도 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그 안에 깔린 감정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듯했고 저 역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마주치게 될 때는 형식적인 말만 오갈 뿐 웃음도 감정도 진심이 담기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은 분과 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운 마음도 어느 순간 조금은 누그러졌고요. 아이 앞에서 장난을 치고 제가 힘들어하면 작은 것이라도 도우려고 손을 뻗는 모습만 봐도 예전에 그 사람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런 변화를 겪다 보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둘째 문제예요. 남편은 정말 둘째를 원합니다. 아이를 안고 웃으며 동생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는 모습. 제가 웃으며 넘기더라도 그 말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돌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저도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겪은 그 고통, 누구도 제게 대신 안아준 적 없었고 누구도 제 눈물의 의미를 끝까지 들어준 적 없었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버티고 혼자 아이를 달래면서 견뎌낸 시간들이 머릿속에 아로새겨져 있어요. 진심으로 둘째를 생각만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아요. 남편이 월 600에서 많을 땐 1000까지 벌긴 합니다. 듣기엔 많은 수입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이해하실 거예요. 분가할 때 받았던 대출, 남편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자금, 우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생각보다 꽤 무겁습니다. 남편이 워낙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 하루라도 빨리 갚아버리자며 지출을 확 줄였고 저도 불필요한 소비는 아예 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는다. 그건 단순히 아이 하나 더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제 정신과 체력, 가족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기적이다. 자식이 둘은 있어야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도 첫째가 외롭겠다. 형제는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 심정을 모르세요. 아무도 제 눈으로 그 지옥을 본 적 없고 제 몸으로 그 밤을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건지, 얼마나 무너졌다가 간신히 일어선 사람인지 그건 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앉아 둘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둘째 솔직히 자신 없어.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하다는 말과 함께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실망과 아쉬움이 동시에 비친다는 것을 보는 일이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걸까? 남편의 바람 하나조차 들어줄 여유도 없는 사람인가? 아이 하나 겨우 키우면서 둘째조차 감당 못한다고 주저앉는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밤이 깊을수록 저를 더 짓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 훌쩍 지난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낯선 이들에게라도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무게에서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기만 해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